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9권 칼리오페 편 전후 처리 대목을 다룹니다.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의 평원에서 헬라스 연합군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원정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가 이 전투 직후를 묘사하는 방식은 단순한 종전 보고서가 아닙니다. 전리품 분배, 적장 시신 처리, 부역자 숙청, 영웅 기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고대 그리스 사회의 도덕 관념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투영하는 정교한 서사장치로 작동합니다. 오늘은 그 복합적인 사후 처리의 전모를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에서는 전투 직후의 실질적인 처리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갑니다. 진지 함락과 학살의 규모, 적장 마르도니오스의 시신을 둘러싼 윤리적 선택, 막대한 전리품의 범그리스적 분배, 전사자 매장 방식, 그리고 테바이에 대한 처벌까지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사건들이 품고 있는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분석합니다. 스파르타의 절제와 페르시아의 사치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그리고 총사령관 파우사니아가 연출한 극적 장면이 어떤 아이러니를 내포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세 가지 주제를 이어서 다룹니다. 먼저 페르시아 부역에 대한 처벌, 즉 메디즘 처벌이 단순한 형법적 단죄를 넘어 어떤 정치적 숙청의 성격을 지녔는지 분석합니다. 여기에는 현대법제사 관점에서 주목받는 개별 책임 원칙의 맹화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영웅 기념의 담론, 즉 소파네스의 일화와 시모니데스의 비가, 델포이뱀 기둥 비문 논쟁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역사학과 고고학이 이 사건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헤로도토스 역사 9권 71장에서 89장까지 전투 직후의 처리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플라타이아의 평원에서 주력이 붕괴된 페르시아군 잔당은 테바의 영토 안에 미리 구축해 두었던 거대한 목책 진지, 즉 나무 요새로 도피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진지에 도달한 것은 라케다이몬, 즉 스파르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장보병 방진 전술에는 탁월했던 스파르타군이 공성전에는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막루에 올라 화살을 쏘아대며 초반 방어전에서 우위를 점했고 스파르타군은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착 상태는 공성 전술에 상대적으로 능한 아테네군이 합류하면서 급반전되었습니다. 아테네군과 테게아군의 합동 공세로 방어선이 무너졌고 테게아군이 가장 먼저 진지 내부로 난입하여 마르도니오스의 막사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어선이 뚫린 이후 진지 내부는 일방적인 대규모 학살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양측 사상자의 규모는 고대 지중해 전쟁의 참혹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헤로도토스의 추산에 따르면 페르시아 측 참전 병력은 약 30만 명, 헬라스 연합군은 약 7만에서 11만 명 사이였습니다. 사상자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페르시아 측은 약 25만 7천 명이 전사해 생존자가 3천 명에 불과했던 반면 헬라스 연합군 전체 전사자는 스파르타 91명, 아테네 52명, 테게아 16명, 합계 159명에 그쳤습니다. 물론 고대 기록의 특성상 이 수치에는 과장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비율은 경무장 위주의 페르시아 보병이 밀집 대형을 이룬 그리스 중장보병에게 전술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보병 전술의 압도적 우위를 역사에 새긴 순간이었습니다. 전장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이기나 출신의 지휘관 람포니 총사령관 파우사니아에게 접근해 마르도니오스의 시신을 훼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과거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가 레오니가스 왕의 시신을 참수하고 꼬챙이에 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상기시키며 같은 방식으로 복수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파우사니아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시신을 능욕하는 행위는 헬라스인이 아닌 야만인에게나 어울리는 짓이며 레오니다스와 테르모필레의 전사자들은 이미 수많은 페르시아 병사들의 죽음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헤로도토스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극적 장치입니다. 군사적 승리를 넘어 헬라스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다음 날 마르도니오스의 시신은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누군가가 시신을 몰래 수습해 정중히 매장했으며 훗날 그의 아들 아르톤테스가 이들에게 막대한 재물을 하사했다는 소문을 기록해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지켜진 인류애적 여운을 남깁니다. 진지를 완전히 점령한 파우사니아는 크세르크세스가 마르도니오스에게 남긴 호화로운 전선 막사를 발견합니다. 금과 은으로 짠 직물, 화려한 테피스트리로 장식된 막사였습니다. 파우사니아는 즉시 페르시아의 요리사와 제빵사를 불러 마르도니오스가 평소 즐기던 방식 그대로 연회를 차리게 했습니다. 금은 세공침상과 식탁 위에 카다멈 향이 진동하는 필라프, 구운 오리와 공작새, 꿀이 넘치는 디저트와 대추야자 와인으로 구성된 진수성찬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다음 파우사니아는 자신의 시종들에게 스파르타군이 평소 야전에서 먹던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보리빵, 흑작물, 양파, 절인 생선.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식탁이 나란히 놓인 것입니다. 파우사니아는 그리스 연합군 장군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두 식탁을 번갈아 가리키며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호화로운 식생활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빈약한 식탁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왔단 말인가. 이 한마디는 단순한 승전의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하지만 자유를 가진 그리스 시민 공동체가 거대한 부를 가진 전제 제국에 거둔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시각적으로 완성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진지에서 노획된 전리품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은 장식 천막, 금은 도금 침상, 황금 크라테르, 팔찌와 단검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여성 포로와 군마, 낙타까지 전리품에 편입되었습니다. 파우사니아는 개별 약탈을 엄격히 금지하고 스파르타의 예속 농민 헬롯을 동원해 전리품을 한 곳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수집된 전리품은 철저한 원칙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전체의 10분의 1은 범그리스 성소에 봉헌되었습니다. 델포이에는 3마리의 청동뱀이 얽혀 황금 삼각대를 떠받치는 뱀 기둥이 건립되어 아폴론 신전에 헌납되었습니다. 이 기둥에는 참전한 31개 폴리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올림피아에는 약 4.5m 높이의 거대한 청동 제우스 상이 봉헌되었고 이스트모스에는 약 3m 높이의 청동 포세이돈 상이 헌납되어 살라미스의 해상 승리와 플라타이아이의 육전 승리를 하나로 결합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봉헌 후 남은 재화와 포로들은 각 폴리스의 군사적 공로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파우사니아 개인에게는 총사령관의 공로를 치하하여 최상급 여성 포로, 명마, 낙타, 황금 달란트 등 전리품의 10분의 1이 별도로 배정되었습니다. 전리품 분배가 끝난 뒤 헬라스 연합군은 자신들의 전사자를 매장하는 엄숙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각 폴리스는 출신 도시별로 분리하여 전사자를 매장했습니다. 특히 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스파르타군의 매장 방식입니다. 스파르타는 희생자들을 계급에 따라 3개의 무덤으로 나누어 안치했습니다. 첫 번째 무덤에는 가장 용감하게 싸운 자들인 이레에스가 묻혔습니다. 뛰어난 용기를 뽐낸 포세이도니오스, 아몬파레토스, 필로키온, 칼리크라테스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덤에는 일반 시민병이, 세 번째 무덤에는 예속 농민 헬롯이 묻혔습니다. 이레에스라는 명칭이 종교적 성직자를 뜻하는지 아니면 스파르타의 청년 전사 계층인 이레네스를 오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장면은 계급과 신분에 따라 철저히 분리된 스파르타의 사회 구조가 죽음 이후의 장례 의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사자 매장을 마친 연합군은 전투 후 11일째 되던 날 전쟁 내내 페르시아에 적극 협력했던 테바이로 진군했습니다. 파우사니아는 메디즘, 즉 페르시아 부역을 주도한 테바이의 정치 지도자들, 특히 친페르시아 과두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티마게니다스와 아타기노스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테바이가 거부하자 연합군은 즉각 포위에 들어가 주변 비옥한 농토를 가차없이 초토화했습니다. 19일간의 포위 공격이 계속되며 도시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티마게니다스는 스스로 테바이 시민들에게 자신들을 넘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타기노스는 포위망을 뚫고 야반도주했지만 티마게니다스를 비롯한 친페르시아 핵심 지도자들은 마침내 파우사니아에게 인도되었습니다. 파우사니아는 도주한 아타기노스의 자녀들은 풀어준 뒤 티마게니다스 일당을 코린토스로 압송해
정식 재판 없이 일괄 처형하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파우사니아가 플라타이아의 전장에서 연출한 도덕적 장면들의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가 9권 82장에 배치한 두 식탁 장면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 메시지가 압축된 서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두 식탁은 각각 두세 개의 정치적 상태를 은유합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한 식탁은 전제군주 아래 억압과 강압으로 징발된 병사들, 채찍에 맞아가며 싸우는 노예의 사치를 상징합니다. 반면 스파르타의 빈약한 식탁은 법과 공동체의 규율에 스스로 복종하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시민군 때의 자유로운 빈곤을 나타냅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이 제9권의 마지막 122장 페르시아 창업 군주 키루스 대왕의 경고와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고 지적합니다. 부드러운 땅은 부드러운 인간을 낳는다. 키루스의 이 말은 페르시아가 스스로 망각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카다멈 향기가 진동하는 진수성찬을 누리던 페르시아 군대는 보리빵과 흙작물로 야전을 버텨낸 그리스 중장보병의 강인함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만은 반드시 신의 징벌을 부른다는 헬라스적 세계관이 이 한 장면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헤로도토스가 설계한 깊은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치를 통렬하게 조롱하며 웃음을 터뜨렸던 바로 그 파우사니아가 훗날 페르시아의 사치와 권력의 단맛에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투키디데스의 기록을 비롯한 후속 역사 서술에 따르면 파우사니아는 전쟁 직후 비잔티온 원정 과정에서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와 내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소박한 전통을 내던지고 페르시아의 화려한 의복을 입은 채 동방의 전제군 주처럼 군림했으며 플라타이아에서 조롱했던 바로 그 페르시아식 연회를 매일 같이 즐겼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비극적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당대 독자들을 향해 정교한 서사장치를 구사합니다. 연회장에서 터져나온 파우사니아의 웃음은 표면적으로는 승자의 여유를 나타내지만 거시적으로는 외부의 사치를 혐오하면서도 결국 권력의 달콤함을 내면화하게 되는 인간 본성의 취약함을 암시하는 비극적 전조로 기능합니다. 페르시아를 외부에서 물리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사치와 타락이라는 바이러스를 내부에 이식받았다는 강렬한 도덕적 경고가 이 장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테바의 처벌이 단순한 전범 단죄를 넘어 어떤 정치사적 의미를 지녔는지 분석하겠습니다. 보이오티아 지역의 강력한 맹주 테바이는 페르시아 침공 당시 적극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폴리스 전체의 자발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아타기노스와 티마게니다스 등 소수의 강경 과두파가 페르시아의 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내부 정적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한 결과였습니다. 파우사니아가 이끈 연합군의 테바이 포위 이면에는 스파르타 주도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중부 그리스의 친페르시아 세력을 일소하여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유리한 전후 질서를 구축하려 한 것이죠. 파우사니아는 테바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극단적 선택 대신 친페르시아 정치 지도자들만을 타깃으로 삼아 그들을 넘겨주면 포위를 풀겠다는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테바이라는 국가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보다 친스파르타적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제국주의적 통치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티마게니다스 일당이 연합군에 인도되자 이들은 막대한 재산으로 뇌물을 바쳐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파우사니아는 이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정식 군사 재판이나 통상적인 사법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채 포로들을 코린토스로 즉각 압송하여 일괄 처형한 것입니다. 이 요약 처형은 전시사령관의 독단적 결단으로 훗날 그의 권력 남용 성향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처벌 과정에서 서양 법제사 관점에서 극적으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포위망을 뚫고 도주한 주동자 아타기노스의 어린 자녀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파우사니아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무죄로 방면합니다. 이 아이들은 페르시아 부역이라는 정치적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 고졸기와 고전기 초기 헬라스 사회에서는 심각한 반역이나
신성모독을 저지른 자의 일가 친척 모두를 처벌하거나 오염의 원리에 따라 혈통 전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파우사니아의 이 선언은 가문 단위의 핏줄 책임이 아니라 행위자, 당사자의 의도와 가담 여부에 초점을 맞춘 개인의 책임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티마게니다스를 무단 처형하는 억압적 군사 독재자의 측면을 보이면서도 이 결정을 통해 전후 사법 처리의 합리적 경계를 설정한 이성적 리더로서의 면모도 동시에 드러나는 파우사니아의 복합적 인물상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플라타이아이에서 쓰러져간 전사들의 죽음이 어떻게 범헬라스적 서사로 승화되었는지 기억 형성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전투 전체의 흐름뿐만 아니라 개별 병사들의 무용담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중 두 인물이 특히 눈에 띕니다. 먼저 스파르타의 아리스토데모스입니다. 그는 테르모필레 전투 때 안질로 참전하지 못해 비겁자라는 오명을 썼던 인물입니다. 플라타이아이에서 그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방진을 이탈해 가장 무모하게 적진으로 뛰어들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그에게 최고 무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살기를 포기한 맹목적 죽음이라 평가한 것이죠. 대신 생존 의지를 지니면서도 진영 속에서 용감히 제 몫을 다한 포세이도니오스에게 최고의 명예를 돌렸습니다. 개인의 만용보다 공동체의 전술적 규율을 우선시한 스파르타 군사 문화의 단면입니다. 두 번째는 아테네군 최고의 전사로 기록된 소파네스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전설이 엇갈려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청동사슬로 흉갑에 연결된 무거운 쇠닫이를 들고 전장에 나섰으며 적이 밀고 들어올 때 닻을 땅에 박아 절대 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닻을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쉼없이 회전하는 방패 전면에 닷 문양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는 좀 더 합리적인 서술입니다. 닷이라는 상징은 당시 강력한 해군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아테네의 해양적 정체성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지탱하는 닻을 플라타이아이의 흙먼지 날리는 육전 전장에 박았다는 이미지는 해상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아테네인의 불굴의 투지를 완벽하게 형상화한 국지적 영웅 기억의 걸작입니다. 나아가 시모니데스는 플라타이아이 비가에서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이야기를 다룬 호메로스의 서사를 직접 끌어들여 플라타이아이에서 죽어간 동시대 병사들을 신화적 영웅들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전투를 제2의 트로이 전쟁으로 격상시킨 것이죠. 이는 개별 폴리스의 배타적 승리의식을 넘어 헬라스 전체의 범그리스적 정체성을 새롭게 조형하려는 문화적 기념 담론의 형성 과정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현대 고고학과 역사학이 이 사건을 어떻게 재평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델포이 뱀 기둥을 둘러싼 비문 삭제 사건은 파우사니아의 타락을 고고학적으로 확증하는 스캔들입니다.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파우사니아는 이 뱀 기둥에 동맹국들의 동의 없이 메디아 군대를 쳐부순 헬라스의 총사령관 파우사니아가 아폴론에게 이 기념비를 바친다는 개인적 오만이 담긴 비문을 무단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분노한 스파르타 정부와 그리스 동맹국들은 즉각 그의 이름을 돌에서 정으로 깎아 지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참전했던 31개 폴리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공동체의 승리를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려 했던 파우사니아의 시도가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오만의 극단적 발로이자 그의 파멸적 몰락을 예고하는 고고학적 확증으로 해석합니다. 플라타이아이의 최고 영웅이 어떻게 권력의 단맛에 취해 오만에 빠지고 결국 조국을 배신하며 굶어 죽는 끔찍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를 물리적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학계의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플라타이아이 서약의 진위입니다. 이 서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페르시아군에 의해 불타버린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을 재건하지 않고 폐허 그대로 남겨두어 야만인의 불경을 영원히 기억하는 기념비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서약이 훗날 BC 4세기 아테네의 애국주의적 열기 속에서 조작된 텍스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옛 아테나 신전에 그을린 잔해가
페리클레스 시대의 대대적인 건축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음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바이의 부역 자체도 현대 학자들로부터 재평가를 받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테바이의 친페르시아 행위가 소수 유력 가문의 강압에 의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역설하며 헤로도토스가 친아테네적 편견으로 테바이 시민 전체를 부역자로 악마화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9권 칼리오페 편에 담긴 플라타이아의 사후 처리는 단순한 군사적 결산이 아닙니다. 파우사니아가 연출한 두 식탁의 대비, 전리품의 공정한 분배, 아타기노스 자녀를 방면하며 선언한 개별 책임의 원칙, 부역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소파네스의 닷 일화와 시모니데스의 비가, 그리고 델포이뱀 기둥의 기념비적 담론까지 이 모든 과정이 헬라스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파우사니아의 파멸적 오만의 전조, 그리고 반역 처벌을 둘러싼 권력 정치의 냉혹한 민낯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외부의 제국을 물리친 그리스가 내부의 팽창주의와 권력투쟁으로 분열하게 될 비극적 미래를 예언하는 날카로운 통찰이 헤로도토스의 이 텍스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박 겉핥기의 헤로도토스 9권 3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